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진짜 힘드니까요. 하지만 힘든 일이 지난 뒤에는 어떨까요? 근육 운동을 예로 들어보죠. 힘을 많이 쓰게 되면 근육이 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쉬게 되면 다시 운동 능력이 회복되죠. 그 사이에 피로 물질들이 제거되고 영양소가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된 근육은 일정한 시간 동안 전보다 조금 더 향상된 운동 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힘이 좀 더 세진 거죠. 그리고 초과 회복된 시기에 다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전보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강한 근육을 갖게 되는 거죠. 형용사 힘들다.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 어렵거나 곤란하다. 마음이 쓰이거나 수고가 되는 면이 있다.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순간이 지나면 분명히 초과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힘들다면 더 단단한 몸 근육, 마음 근육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시 7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미경님, 김선호님, 김진희님, 1913님 그리고 일본에서 보내주셨나? 시노하라 미도원님. 아유, 예, 아이디가 어려워가지고. 자, 같이 출석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는 날이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오늘로 딱 2년이 됐습니다. 어제는 72분간의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물가, 부동산, 자산시장 등등 특히 그간의 경제 성적표 또 앞으로 남은 과제 같이 저희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게임 회사가 15분 이상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오면 이거는 업무 시간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흡연 구역, 담배 가격 등등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에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은 세 글자네요. 정답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년 동안의 물가와 날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여름철에 내리는 이걸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것의 양이 100mm가 늘면 소비자 물가는 0.09%포인트 올랐고 100mm 줄어도 물가가 0.08%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기후 인플레이션이 증명된 셈이죠. 다만 폭염이나 한파에는 유의미한 물가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세 글자 비나 눈, 우박, 안개 등 하늘에서 땅으로 내린 물의 총량을 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라고 하니까 그냥 막 급하신 분들은 소나기라고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요. 예, 장맛비, 소나기 아니고요.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힌트를 좀 드릴게요. 4575님이 오답을 보내주셨는데요. 강우량은요. 비가 내린 양, 비우자, 비만 강우량이라고 하고요. 비와 눈, 우박 다 포함해서 하늘에서 내린 물, 물 숫자가 떠오르죠. 자, 그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530님이 정답은 보내주셨습니다. 저 100등 안에 들고 싶어요. 그럼 로또 사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17등 하셨습니다. TMI. TMI인데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우선은 그 2주년 기자회견 총평부터 한마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이게 원래 민감한 기자회견 문제라. 처음 본 사람들처럼 왜 이러지? 네. 먼저 그 내용을 잠깐 경제 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이제 의유면 경제적인 발언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이제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150여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명 시장에서 80억 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운동장을 넓혔다. 특히 이제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 콘텐츠 수출 이런 걸 이제 예로 꼽았고요. 또 최근 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넘는 G20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성과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역시 좀 자화자찬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두 분은요?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경제 매체에 있다 보니까 경제 관련 내용들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이 이제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국민과 기업 정보 함께 뛰어난 성과다. 이렇게 성과를 좀 내세우면서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배경을 보면은 일단 최근에 지표들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8분기 연속 이어지는 0%대의 성장률을 좀 벗어났다. 이런 지표들도 있고 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좀 기대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성장률을 발표하는 한은이나 시장의 평가는 좀 다른 게 네. 실제 이제 1분기에 우리가 1.3% 성장한 게 만약에 2, 3, 4분기에도 비슷하게 성장률이 유지된다라고 가정하면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5%가 넘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곱하기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전문가는 기관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분기 성장률이 2, 3, 4분기에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전망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약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완전한 회복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낮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성과만 내세우면서 지금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좀 현 정부가 조금 더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대통령께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니다. 근데 5만 달러라는 수치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던 시기에는 뭐 몇만 달러 이런 목표치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 양극화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양극화 속에서 4만 달러든 5만 달러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경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그 대통령 담화의 첫 서두가 요즘 많이 힘드시죠였잖아요. 그 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송구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뭐 지금 상황을 잘 요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거나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나 이렇게 좀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경기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출 위주의 어떤 뭐 성장 그리고 실적들이 조금 지금의 상태를 조금 뭐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좀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많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성과들을 조금 너무 강조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말씀하셨지만 자화자찬적 성격이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담화의 이 3분의 1 시간만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뭐 정치 분야, 뭐 경제 분야, 또 외신한테도 기회를 주고 이렇게 안분을 또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너무 안분에 신경을 쓴 탓에 콘텐츠는 좀 깊이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본인이 질문한 거 하나
하려고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못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차라리 참석하는 기자들을 한 10명 내외로 압축을 하고 그런 거를 여러 차례 많이 하면 언론사들이 이제 균등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서로 간에 오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도 좀 가져봤고요. 경제 이야기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 일단은 그 물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2%대 후반 2.9%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역시 장바구니 물가나 외식 물가나 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또 높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거랑 간극이 또 여전히 크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분야 물가가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찌됐건 지금 뭐 전기요금이든 민수가스요금이든 다 못 올라가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할당 강세 등으로 이제 식료품 물가를 계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좀 넘겨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분명히 넘었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왔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좀 줄어들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떻게 되냐 같은 걸 보면 뭐 정세는 계속 불안정하고 이게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 여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물가를 2%대로 잡고 있다. 네. 그것도 2.9%로 가까스로 잡고 있다.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2%대 나온 것도 기저효과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정상화 계획을 조금씩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실망은 했었습니다 어제. 네, 또 금리라는 지금 최대 이슈가 지금 사실 상존하는 상황에서 물가 잡기가 어려운 거야 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계속 신통치 않은 게 뭐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2022년 2분기에 이 소비자 물가 체감 물가가 이렇게 한 5% 6%씩 급등을 하다가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게 한 3%대로 완화가 좀 되는 모습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 2.9% 찍고 그래서 나름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흐름이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2%대란 말이죠. 사실은 이제 좀 격차가 좀 여전히 큰 상태고 특히나 이 가계소득 증가율이 그러니까 가계소득은 제대로 증가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안 잡히니까 물가가 더 많이 뛰면서 소득보다 더 많이 뛰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감소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이 그동안 이 물가 관련해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정부가 특단의 대책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로 많이 땡겨오겠다. 아니면 뭐 지금 뭐 소비자 뭐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라면서 계속 뭘 내놨는데 역설적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고 모든 그 어떤 정책들을 총동원한 결과가 지금의 물가 상승률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카드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써왔는데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를 못 잡았다라는 얘기고 뭐 이 체감 물가를 지금도 못 잡았는데 뭐 보면 유류세 인하나 할당관세나 농축수산물 할인이나 뭐 공공요금 동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놨고 지금은 뭐 이제 공정위를 중심으로 해서 슈링크플레이션 잡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도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떤 카드를 쓸 수가 있을까 뭐 근본적으로 지금 체질 개선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물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박수일 기자가 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네, 제가 이 할당관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물가와 관련한 일문일답에서 물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할당관세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 자꾸 저는 이게 대파 사건이 좀 생각이 나는데 좀 유사합니다. 간단하게 총선 때 870원 대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게 좀 약간 오해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게 특별 할인된 정부의 지원금과부터 특별 할인된 가격이었는데 그게 약간 좀 합리적인 가격인 것처럼 언급되면서 조금 불필요한 논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정 가격 보조 정책이 있었던 건데 할당 관세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수입품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을 매기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소비자들은 좀 더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싶고 농산물이나 이런 생산자들은 그래도 우리 사람도 좀 보호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상반된 요구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로 수입을 해오는 거고 계속 그렇게만 하면 우리 어떤 농가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지나면 높은 세율을 다시 적용해서 농민들을 농가를 좀 보호하는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없고 한시적으로 계속 어떤 한쪽 방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가격 보조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속 할당 관세 얘기만 하니까 이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나 고민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 그리고 유통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든지 뭐 이런 좀 중장기 대책이 조금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하나는 얘기를 한 게 있는 게 이제 수입선을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물론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디테일한 정책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총론으로 또 이야기를 더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Q&A 때보다는 사전 담화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담겼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또 지속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 매겨져 있는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세금 제도를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세입자에게 이제 부담이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조를 강조를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중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개발 계획을 하면 어찌됐건 집값 부양적인 요소가 좀 있고 규제적인 얘기를 하면 집값 안정화라든지 이런 하락 정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든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득이 될 수 없는 정책들이 조금 있는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거를 전부 다 이렇게 개발 중심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이제 민간 주도로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익적인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주거 안전 보장이라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지난 정부에는 그걸 너무 강조를 했었고 이번에는 그걸 너무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항상 부동산 침체기가 오면 똑같은 정책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정책 그대로 했었거든요. 네. 리먼 사태 때도 2011년 이후에 대규모로 규제를 풀어주고 14년 15년 때도 뭐 부동산 3법이라 그래서 재건축 대대적으로 풀어주고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풀어주면 네, 또 계속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쭉 추진을 해왔던 부동산 정책 자체가 규제 완화, 세금 부담 완화,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게 골자였던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어제 뭐 또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은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메시지로 전달이 됐고 그 시그널은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게 구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효과로 본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라고 우리가 정책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대책 뭐 이런 얘기들 110 대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대책이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실제로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휙 따라줘서 실제 이 시장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전국은 그대로 좀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계속 이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야당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를테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뭐 그 여당하고 야당하고 약간 이렇게 협상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합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아직도 뭐 이렇게 뭐 시야가 뭐 밝지는 않은 상태고요. 또 이 문제가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뭐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본질이 약간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초에 정부에서 노렸던 정책 효과를 충분히 못 내는 방향으로 약간 변질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책을 시행은 했는데 또 뭐 이렇게 효과가 안 나는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의 모든 정책들이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를 또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네, 관련인 건데 1,400만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게 산업이나 기업, 투자 자금까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쪽으로 기조는 잡았고 민주당은 이걸 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풀릴까요? 박수익 기자가 한번 좀 말씀. 네, 저는 근데 이 어제 안 그래도 저도 가장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한 줄 한 줄 읽었는데 금투세 폐지를 상당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금투세만 폐지한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여건이 좋아질까라는 이 계속되는 의문을 대통령의 워딩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지배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이나 법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지 소위 우리 주식시장 국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투자금이 들어오고 주가도 오르고 하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더 지금보다 더 싸게 많은 자금을 또 조달하고 이렇게 선순환해야 되는데 어제 워딩을 보면은 이런 언급은 없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선거 때라면 사실 좀 표도 의식하고 해서 금투세 폐지만 얘기를 한 게 사실 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선거가 끝났고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신뢰를 좀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야기 나왔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업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반응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다만 기업을 옥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강제는 아니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보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이제 편한 부분들만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사실 정말 시장의 자율에 맡겼을 때 조금 더 아프지만 선순환이 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네.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얻는 거 없이 표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듯한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기업들한테 이제 자율성이 전부 다 맡기는 요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은 하고 있겠죠. 발표가 되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많은 부분에 또 주식들이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 대통령의 워딩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짧은 시간에 뭐 월가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하나도 없었다. 기존의 폐지는 그대로 유지할게요. 실망한 거 알고 있다. 잘해보도록 해야죠. 이거는 방향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찌 그러니까 행정의 최고 수반자면 방향성 정도는 본인의 생각이든 아니면 뭐 합의된 국정 기조든 요거를 조금 제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금투세 폐지 이슈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또 거기에다가
정부 여당도 추진하고 있는 ISA 세제 지원 방안. 사실 이게 투자의 본체,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톱니바퀴 한두 개가 빠져버리면 사실 이게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데 좀 종합적으로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3대 개혁 가운데 연금, 뭐 교육, 노동 개혁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뜨거운 게 국민연금 개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결정은 나질 않았습니다. 몫은 22대 국회로 가야 하는데 글쎄요.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좀 초반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올해 내 정부 여당의 동력하고 좀 같이 본다면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연금 문제야말로 진짜 하루하루가 오늘이 골든타임이고 내일보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늘이 사실상 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날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금 개혁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두 가지죠. 우리가 내는 돈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받는 연금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또 이렇게 올릴 것인가인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각각의 안, 여야의 안을 보면 그나마 조금 이제 과거보다 진전됐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내는 돈 보험료율을 지금까지 사실 국민연금 1988년 도입 이후로 한 번도 손을 못 댔거든요. 일부에서는 처음에 3%였다가 9% 올랐으니까 손을 댄 거 아니냐. 그런데 처음부터 9% 했는데 초반에만 한시적으로 3%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거의 38년 가까이 한 번도 손을 못 댔던 거를 이제 여야가 보험료율은 더 이상 안 돼도 올려야 된다. 13%로 현재 국회에서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뒤에 이제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좀 이견이 생기면서 합의를 못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사실 뭐 아쉬운 거는 지금 21대 국회도 조금 남아 있는데 끝까지라도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너무 22대 국회에 넘기겠다 선을 그은 거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또 한편으로 본인의 임기 내에 이 국민연금 계획을 확장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초반에 이런 지금 여야가 이견이 있는 부분을 빨리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네 최근에 이 어떤 연금 개혁 논의가 이제 뭐 불발이 났다라고 할 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았던 지점이 여당에서 구조 개혁 얘기를 다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개혁은 모수 개혁이다. 그러니까 숫자들, 이 숫자 퍼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내는 비율, 받는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숫자를 놓고 2% 포인트 안 뭐 이거 차이를 두고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고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꺼냈는데 사실은 구조까지 더 나가게 되면 이 논의가 다시 좀 출발을 하는 느낌을 없잖아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음에 이 진행될 논의들은 더 강력한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게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금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약간 저는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김진희님을 비롯해서 그 기자회견이었는데 기자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도 또 이제 아쉽다라는 의견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또 기자회견 형식도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김애숙님 같은 경우에는 사과, 대파 등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한 또 상승이었다. 좀 긍정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미경님은 진정성이 저는 느껴졌습니다라는 또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려야 됩니다. 선물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양배추가 48.8%, 토마토가 39%,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이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물가는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의 양이 평년보다 100mm 늘거나 줄어들면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라는 게 KDIA에서 연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하늘을 잘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내려서도 안 되고 자, 비, 눈, 안개 등의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의 총량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일기예보 때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6206님이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츠구기 등등이라고 그렇죠. 츠구기를 통해서 이것을 계측을 했었죠. 그리고 김경철님이 이제 좀 뜬금포긴 한데 제 몸무게 양도 늘어나면 아내 잔소리 폭탄을 맞아요. 예, 그리고 2709님 즐거운 붉은 폰에게 뭐 하나라도 보내주세요라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담배, 이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세 분 중에 여전히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끊었습니다. 저도 네. 예, 끊었습니다. 항상 끊은 사람부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예, 아니 근데 뭐 이거는 기호식품이니까 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한 게임 회사에서 넷마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석 타임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흡연이나 커피, 타임 등으로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업무를 안 한 걸로 간주하겠다. 물론 뭐 거기에서 누구를 뭐 만나는 시간이었다든지 업무상 회의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소명을 하면 될 텐데 일단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 게임업계 출입 기자였으면 직접 넷마블 방문해가지고 예. 흡연 구역이 어디 있는지 시간 한번 재봤을 것 같은데. 한번 담배 태우러 갔다 오는 예, 시간. 한번 15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이게 사실 기준은 다르지만 넷마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화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곳에서는 뭐 모니터 마우스의 움직임이 20분 동안 없으면 사유를 내라 아니면은 근무 안 한 걸로 간주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사실 저희 회사도 흡연 구역이 옥상에 있는데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은 10분 훌쩍 넘더라고요. 시간이 뭐 의외로 많이 예. 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 같아요. 아 이거 뭐 누구를 편들 수도 없고 그러면 끊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먼저 전반적인 저희 회사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거의 없어요. 요즘에 흡연자들이. 아 요즘 문제 흡연자들이 많이 예. 줄고 있어요. 예. 정말 많이들 끊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밖에 이렇게 잠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저희 뭐 업무적인 특성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기사를 쓰다가 막히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또 어찌됐건 자리에서 하기 좀 불편한 전화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럴 때 보통 담배를 피러 나가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뭐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피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도 뭐 비슷하게 전화를 하러 뭐 밖에 나간다든지 자리에서는 하지는 않거든요. 제 자리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꼭 업무적인 특성을 이제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로 시간에 휴게 시간도 어찌 보면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휴게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도하지 않다고만 하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빡빡하죠. 사실 뭐 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날씨가 안 좋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또 휴식을 더 추가로 보장을 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각박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떻게 보냐면 이게 한 번 피우러 나갔을 때 한 10분 걸리는 치도 저희 회사에 있는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면은 1시간 한 번씩 나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따지면 하루에 한두 대만 피우면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들 괜찮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담배 피우러 왔다 갔다 하면은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 자체가 다른다고 느낄 수 있어요. 10분씩 6번이면 1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일본의 어떤 회사는 전 뉴스에서 본 건데 이게 담배를 안 피우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6일을 주는 이런 뭐 스모크 휴 제도 이런 거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저 이거 되게 참신하다고 느꼈는데 일종의 포지티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게 약간 인센을 주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민간 기업들에서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에 성공하면 그러니까 물론 성공했다는 증거를 뭐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제시를 해야 되지만 하면은 뭐 축하금 100만 원 주고 이런 민간 기업들도 있고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각박한 것보다 이런 약간 포지티브한 인센티브 정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텐데 한정남님이 흡연자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근데 1281님은 담배 냄새 너무 싫어요. 특히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즐겁고 뭐 기호식품이라고도 하니까 또 선택의 자유도 있고 거기까지 다 좋습니다만 근데 담배라는 게 항상 냄새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주변에 간접적인 피해를 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더 고민이 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자 비흡연자 사이에 생각이 또 엇갈릴 수밖에 없고 근데 애연가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럼 우리도 담배 피울 자리라도 좀 달라라는 또 항변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길에서 금연구역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여의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큰 도로는 전부 다 금연 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흡연 부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서만 해야 되고 단속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어서 구청 단속반 분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네, 그래서 걸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담배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된 거는 원가가 인상이 된 것도 조금 있지만 되게 미미하고 대부분 이제 세금이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에 한 2,000원에서 한 2,500원 올랐고 네. 2014년에 2,500원에서 이제 4,500원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때 엄청 올랐죠. 네, 이게 대부분 다 세금이 그때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담배에 들어간 세금을 보면 이제 개소세, 부가세,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그 세금 명목으로 붙는 게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세금이에요, 담배 가격에. 그러니까 흡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스를 많이 그러니까 제대로 필 수 있는 부스를 줘야 되고 흡연을 하는 그 양이 많은 곳은 부스를 좀 더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 이제 그 담당인 영등포 구청에 사람들이 흡연 부스가 부족해서 자꾸 이게 단속에 걸리니 조금 더 지어달라라고 민원을 냈는데 거절이 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세금은 많이 내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대우를 또 못 받는 거고. 아, 흡연자들이 세금 정말 많이 내는데. 네, 이게 예전에는 단위를 기억하고 이게 조 단위가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권리를 좀 그러니까 세금이 제대로 좀 쓰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데로 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담배를 피웠다가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어쩌고하면서 이제 담배를 끊은 상태인데 이게 예전에 흡연자였을 때는 담배 피울 곳이 이게 정말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흡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필요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흡연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찾다가 어디 골목 이상한 데까지 굉장히 막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담배를 피우다가 거기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다른 행인분들이 계셔가지고 끄고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뭐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흡연자라면은.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네. 이런 흡연 장소들을 차라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좀 정식으로 잘 만들어 놓고 이런 데를 지금 흡연자들에게 좀 그러니까 만들어놔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피우는 그곳에서 못 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좀 연결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은 왜 생각을 안 해보지? 뭐 이런 전기차 생각들이 좀 충전소나 하거든요. 따릉이 위치처럼 네. 흡연구역도 위치를 알려면 세금을 어쨌든 많이 내시니까 뭐 그런 것들로 좀 개발을 해서 좀 그런 분들의 편의도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한규봉님이 흡연자가 대부분이었던 20년 전만 해도 관대했는데 비흡연자가 대부분이니
흡연자가 천대받는 세상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정말 그 옛날 드라마 보면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은행 창구에서도 손님과 그 은행 직원이 맞담배를 피웠던 시절이 있고 시내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던 시절. 그래서 옛날 버스 보면 다 잿더리 있었고 자동차 손잡이에도 잿더리가 있었고 집안에서도 아버지들이 담배를 태우셨고 그러면 와, 그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으니까 현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항변하시는 게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느냐. 연기도 덜 나고 냄새도 덜 나고 어떻습니까? 전자담배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에 대한 논쟁이 외국에서도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꽤 많이 나오죠. 진짜. 이게 담배는 스모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 이제 바이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어떤 회사의 외국 담배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Don't No Smoking, Now Vaping입니다. 이제 담배는 그만 피우고 새로운 이렇게 전자담배 쪽으로 약간 넘어오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광고인데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됐지만 어찌 됐건 담배는 담배여서 졌습니다. 이게 또 이제 금연구역에서 바이프 하다가 이제 걸려서 딱지를 뗀 거 가지고 소송이 한번 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냄새가 조금 더 담배 연기보다 좀 덜 심하고 그렇다고 치지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싫어하고요. 몸에 안 좋은 것도 매 한 가지고요. 그렇다 보면 네 똑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참고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담배를 태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담배 태우시고 꽁초를 길에다 그냥 버리고 주변에 침을 뱉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거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담배가 어차피 몸에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큰 안 좋은 짓을 하기 때문에 작은 안 좋은 일을 추가로 해도 본인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피우고 꽁초도 버리고 침도 뱉고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되는 거여서 조금 자기 객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하죠. 예, 뭐 물론 이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잘 참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4명이 담배를 한때는 다 피웠다가 지금은 끊은 사람들인데 한 분이 아직 100% 못 끊으셨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비주어치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테니스 인구가 60만 명, 그 시장 규모가 3,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골프보다 테니스 배우려는 열풍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조금은 특별한 테니스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테니스 좀 하셨어요? 아니요, 처음 쳐봤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예. 왠지 제가 그 기사 보고 사진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티가 났나요? 근데 조금은 특별한 테니스를 하셨다고요? 휠체어 테니스를 치는 걸 배웠는데요. 네. 이 국제대회까지 열리는 휠체어 테니스인데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너무 적어서 관중석이 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 영국의 고든 리드 선수라는 분이 있는데 네. 세계 휠체어 테니스 랭킹 5위이고 세계 4개 대회 그랜드슬램, 뭐 패럴림픽 금메달 이렇게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선수에게 처음 테니스를 배운 거죠. 잠깐만요. 세계 랭킹 5위 휠체어 테니스 선수가 한국을 마침 찾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고든 리드 선수한테 남영도 기자가 체어리즘도 하고. 그러면 일단은 휠체어 테니스니까 테니스도 배워야겠습니다만 휠체어부터 좀 자유자재로 다뤄야 되잖아요. 그 기본이죠. 네, 제가 수동 휠체어는 체험하느라고 몇 번 탔었는데 맞아요. 이 좀 달라요. 이게 테니스 경기할 때 쓰는 휠체어가 좀 다른데
훨씬 부드럽고 턴이나 스핀이 좀 빨리 될 수 있게 맞춤형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용도니까. 네,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건데요. 라켓을 근데 쥐고 미니까 어려움이 3배가 되더라고요. 그죠. 한 손에 라켓을 네.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퀴도 같이 잡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바퀴가 잘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든 리드 선수도 처음에 배울 때 이게 제일 어렵다. 굳은 살이 많이 배길 거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진 보니까 휠체어 그 무릎 위에다가 라켓 올려놓고 바퀴 잡았다고 혼났더라고요. 반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켓을 잡고 휠체어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뭐 서브도 하고 공격, 방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치고 나서 또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공 치는 방향에 따라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면은 그게 훨씬 힘들기 때문에 계속 팔자를 그려가면서 움직이는 건데요. 속도 내다가 갑자기 방향 바꾸면서 도는 것도 어려운데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휠체어는 제자리에 두고 치는 연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쳤을 때는 그럭저럭 그래도 좀 칠만 했는데 이제 움직이면서 치니까 완전히 다른 난이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살짝 보내줬는데도 치기는커녕 따라가기도 바빴고 공이 휠체어 앞에 떨어지기도 하고 라켓이 아예 닿지도 않기도 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냥 두 발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실 수밖에 없는 장애인분들의 마음도 또 이해가 됐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테니스가 익숙한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이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한 적이 있잖아요. 현 세계 테니스 랭킹 1위 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조코비치. 2017년 자선 행사 이벤트로 도전했어요.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했는데 상대가 이제 당시 호주 휠체어 테니스 1위였던 딜런 알콧 선수였습니다. 결과는 노박 조코비치의 참패였는데 휠체어에 앉자마자 완전히 무력해진 거죠. 공을 그렇죠. 아예 쫓아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네. 가운데로 공 좀 보내줘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막 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굉장히 유쾌한 선수죠. 맞습니다. 좋은 일도 정말 많이 하고. 근데 휠체어 테니스로는 안 되더라. 그러면 남 기자는 좀 제대로 시합을 해본 거예요? 어때요? 뭐 당연히 세계 랭킹 1위도 못 치는 테니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엄두도 못 냈고요. 움직일 때도 이제 시선은 계속 공을 봐야 된다. 공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손을 먼저 뻗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해서 계속 배우긴 배웠는데요. 그게 어디 뭐 귀에만 들어오죠. 네. 근데 한번 딱 이제 경쾌하게 소리를 내면서 반대편으로 잘 제대로 넘어가서 이제 박수도 받고 했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저도 모르게 휠체어 탄 것도 있고 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맞으면 네 장애와 비장애를 자연스럽게 좀 오가면서 좀 즐거운 순간이 느꼈던 것 같고요. 고든 리드 선수에게 이제 내년에 더 연습해서 좀 좋은 플레이를 하겠다 약속까지 좀 해봤습니다. 고든 리드 세계 랭킹 5위 선수가 1일 선생님, 1일 코치가 돼준 건데 네. 이분은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된 분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대요. 네. 소년이었는데 12살에 동네 아이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탁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풀린 거예요. 그냥 네.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의사도 뭐 축구하고 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에도 증상이 계속되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뒤에 병명이 나왔는데 급성 횡단 척수염이었습니다. 네,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고든 리드 선수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겁이 났지만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고 최대한 그래도 나는 몸을 써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그러니까 때려치고 싶은 날도 힘든 날도 많았는데 나는 테니스를 이제 두 다리로 칠 수 없구나 이런 생각 대신에 그래도 휠체어를 타면 테니스를 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너지도 엄청 쏟게 되고 뭔가 포기하지 않았던 원동력은 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았고요. 고든 역시 이제 그런 위치에 와서 주니어 선수들이 당신의 경기를 보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누군가의 또 영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고요? 네, 세계 랭킹 16위 임호원 선수인데요. 9살 때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옆 병상에 계시던 분이 휠체어 테니스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봐라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다치고 나서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이걸 한 다음에 다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이게 너무 재밌어서 다 잊고 좀 여기에 몰입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일단은 남영도 기자가 하루 배운 거죠, 하루. 맞습니다. 네. 그날 좀 어땠습니까? 배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고든 선수도 평범하게 축구하고 온 날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언제든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닐 수 있다. 장애와 비장애의 무의식적인 구분이 좀 줄어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취재라는 걸 잊고 좀 재미있게 즐기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희망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휠체어 테니스가 좀 활성화되고 관심이 커지면은 좀 이 우리나라도 좀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는 뉴스에도 좀 나오고, 네, 스포츠 뉴스에 나오고. 관중석이 텅 비어 있는 걸 보면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회가 열리긴 열려요? 네,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 열리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이 너무 적어요. 일본에는 휠체어 테니스의 정말 전설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는데 여기 경기장 사진을 봤는데 생각보다 관중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 중에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이 스포츠가 좀 재밌다, 흥미를 갖는 사람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번에 보니까 이 휠체어 테니스를 또 후원하는 기업도 있었다라는 거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 16위 임호원 선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5658님이 남영도 기자님 어린이날 특집 기사도 공감하면서 잘 봤습니다. 늘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정답을 틀리셨네. 한 글자를 틀리셔서 강우량이라고 보내주셨. 어떻게 5658님 틀리셨는데 선물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남영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효의 민족. 네,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에는 선조들이 어떻게 효도를 했는지 같이 재미있게 들어보시죠.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